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일상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시절,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스스로 일어설 확률은 0%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쇳물 한 방울에서 시작해 세계를 뒤흔든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5번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도전의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멈춘 지 고작 10년이 지났던 그 시절, 이 땅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중심가조차 포장된 도로보다는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이 더 많았고,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를 채 씻어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채 $10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우리를 앞질러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제의 기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땅에는 자원이 없었고 공장에는 기계가 없었으며 나라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전 국토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현대적인 기계 하나 없이 소와 쟁기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매년 봄이면 먹을 것이 떨어져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풀뿌리를 캐먹으며 버텨야 했던 보릿고개라는 말이 당연하게 통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전력 사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온 나라가 어둠에 잠겼고 공장을 돌릴 최소한의 전기도 부족해 전 국민이 촛불과 호롱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세계은행은 한국의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냉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며 자본과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산업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 보고서조차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생적으로 일어설 수 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경제 원조가 있어야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땅에서 캔 광석이나 바다에서 잡은 생선 혹은 길거리에서 모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전부였습니다.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은 단 하나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버려진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해도 우리를 믿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담보로 잡을 만한 가치 있는 자산도 없었고 갚을 능력이 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오로지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면직물을 만드는 원료인 목화솜까지 이 세 가지 흰색 물자를 중심으로 하는 300산업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점차 원조 규모를 줄여가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한국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전 국민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야 했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 환경 또한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실이 없어 텐트를 치고 수업을 듣거나 흙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전문가가 포기한 나라, 그리고 스스로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던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던 그 폐허의 땅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도약의 첫걸음을 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 세계의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시작은 곧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이 없던 시절, 대한민국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매일 오가는 튼튼한 다리,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고층 건물까지 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철강 공장 하나가 없었습니다. 쇠를 녹여낼 기술도 없었고 공장을 지을 자본도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철을 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철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이 있어야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며 도로를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거대한 일관제 철소를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으며 차라리 그 돈으로 농업을 육성하거나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경공업에 집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일제강점기 희생된 분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 돈을 공장을 짓는 데 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과 반대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고생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철소 건설은 강행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영일만 벌판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몰아치면 모래먼지가 눈을 가려 앞을 볼 수 없었고 마땅한 숙소도 없어 공사 관계자들은 임시 천막과 컨테이너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도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거대한 용광로를 세우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은 한국이 제철소를 완공하더라도 제대로 된 쇳물을 뽑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건설 과정은 험난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 설계도를 수백 번 다시 그려야 했고 장비가 고장나면 며칠 밤을 새우며 수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건설 중이던 구조물에서 작은 결함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완벽한 품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지로 이미 지어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폭파하고 처음부터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이는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 없으면 세계적인 철강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현장의 작업자들은 스스로를 향해 무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만약 이 제철소 건설에 실패한다면 우리 조상들의 피와 같은 돈을 낭비한 죄를 씻기 위해 모두가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우향우 정신이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실패는 곧 국가의 멸망과 같다는 압박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73년 6월 9일 새벽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가운데 제1용광로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쇳물이었습니다.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쇳물은 단순히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할 뜨거운 피와 같았습니다. 포항제철의 성공은 연쇄적인 산업의 폭발을 가져왔습니다. 싼값의 양질의 철강을 공급받게 된 우리나라는 조선소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엔진을 얹은 차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튼튼한 철근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아파트를 올리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철강 산업의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차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자원도 기술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만들어낸 이 무모한 도전은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포항제철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꼽히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날리던 황무지에서 쇳물을 일궈낸 이 거대한 선택의 중심에는 군인 출신의 경영인이자 철간광으로 불린 박태준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도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남기고 간 미군용 지름통이나 버려진 부품들을 주워 모아 망치로 두드려 만든 수제 자동차들이 간간히 지나다닐 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 손으로 직접 세련된 승용차를 만든다는 것을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수만 개의 정밀한 부품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공학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던 우리에게 자동차 제조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당시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졌고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해외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저 외국의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수준이면 조카지 스스로 설계하고 엔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외국의 기술을 빌려와 차를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조립 생산은 결국 외국 기업의 눈치를 봐야 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무모한 선택을 내립니다.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조립 생산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부 임원들조차 무모한 도전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외국차를 조립해서 팔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실패할지도 모르는 길을 가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 모델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은 영원히 외국의 하청 기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엔진 설계도를 얻기 위해 굽신거려야 했고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외국 공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를 찾아가 우리 차의 모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고 영국의 기술자들을 초빙해 자동차 공장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시 우리 엔지니어들은 변변한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볼 줄 몰랐지만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 서적을 탐독하며 자동차의 원리를 파헤쳤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뒤따랐습니다. 처음 만든 부품들은 제대로 맞지 않아 삐걱거렸고 테스트 중에 엔진이 멈춰버리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품질 문제로 시제품을 폐기할 때마다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우리만의 자동차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고유 모델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조그맣고 귀여운 모습의 이 자동차는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포니였습니다. 포니는 출시되자마자 국내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차라는 자부심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포니를 보며 사람들은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은 포니를 배에 실어 해외로 보냈습니다. 에콰도르로 향하는 첫 수출선에 포니가 실리던 날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한국이 자동차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부품 산업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유리와 타이어, 그리고 전기 배선과 시트까지 연관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며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물류가 이동하면서 경제의 혈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들이 숙련된 기술자가 되었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되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유럽의 도심을 누비며 중동의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세계 선두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수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밤을 지새웠던 선배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능으로 바꾸고 세계를 향해 질주했던 이 위대한 자동차 신화의 중심에는 포니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평생을 자동차에 바친 정세영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성처럼 떠있는 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만 톤의 기름을 싣고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거대한 선박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1등 공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철선 하나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작은 목선이나 겨우 만들던 수준이었고 커다란 배는커녕 배를 만드는 공장인 조선소조차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음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선 산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기업인들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은행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웠습니다. 은행가들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를 만들 조선소라도 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거절의 연속이던 어느 날 영국의 거물 금융인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기업인은 주머니 속에서 500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미 500년 전인 16세기에 이런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서 잠시 멈춰 있을 뿐이지 우리 몸속에는 배를 만드는 훌륭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엉뚱하고도 당당한 모습에 감동한 영국 은행은 마침내 차관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난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배를 주문할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누가 자기 배를 만들어 달라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리스의 선박왕을 찾아가 끈질긴 설득 끝에 거대한 유조선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배를 만들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주문부터 받아온 셈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를 짓고 나서 배를 만들면 약속한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특유의 밀어붙이는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세계 선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막힌 공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선소를 짓는 공사와 배를 만드는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땅을 파서 도크를 만들고 그 바로 옆에서는 배의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밤에는 횃불을 밝히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모래바람을 뚫고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부족해 실수하면 다시 뜯어내고 비가 오면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오로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텅 빈 백사장이었던 울산 미포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들어섰고 그 앞바다는 우리 손으로 만든 거대한 유조선 2척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명식이 열리던 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를 무시하던 세계인들도 경악했습니다.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완성해낸 이 사건은 세계 경제사에 기록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세계 조선 수주 1위를 달성했고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바의 3척 중 한 척이 한국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배 한 대를 팔아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는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소 주변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울산은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에서 거북선의 자부심 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조선 산업의 신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으로 진화하며 전 세계 물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바꾸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선 이 담대한 선택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그룹을 일군 거인 정주영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포항의 쇳물과 울산의 자동차 그리고 거대한 배들이 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은 소리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기계의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라는 신비로운 물건이 있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조각 하나가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산업의 쌀이 철이었다면 이제 미래의 쌀은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에게 반도체는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반도체는 수조 원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나 얇은 회선을 그려 넣어야 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당시 세계 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철옹성을 쌓고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술을 축적해왔고 한국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마치 갓 걸음마를 뗀 아이가 올림픽 육상선수와 경주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한 기업가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결단을 내립니다. 1983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사에 기록된 도쿄 선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에서는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는 삼성의 반도체 진출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만간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 역시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텔레비전 부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인데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겠느냐는 조롱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내부의 반대는 더 심각했습니다. 삼성의 임원들조차 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만류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반도체는 한 번의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바뀔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부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삼성이라는 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세계가 비웃을 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나라의 미래뿐이었습니다.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경기도 기흥의 황무지를 직접 찾아가 공장 부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사업으로 반도체를 선택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년 이상이 걸리지만 대한민국은 단 6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해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먹고 자며 밤낮 없이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정밀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젊은 엔지니어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밤낮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아껴가며 도면을 외웠고 잠시라도 틈이 나면 기술 서적을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1983년 12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던 가난한 나라의 기업이 단 1년 만에 세계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당황하며 가격을 대폭 낮춰 삼성을 압박했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기술력을 더 높이며 정면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첨단 기기의 뇌를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모두 이때의 눈물겨운 도전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삼성 반도체에 초석을 놓은 이 결단력 있는 지도자는 바로 이병철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삼성이 만드는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당시 미국의 거대한 가전 매장 구석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국산 텔레비전들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은 일본 제품의 절반도 안 될 만큼 저렴했지만 사람들은 고장이 잘 나고 겉모양도 조잡하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에 우리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 팔기에만 급급했지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영원히 이류국가의 삼류 하청 기업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위기감이 온 나라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의 뒤를 이어 경영을 맡게 된 그는 전 세계 시장을 직접 돌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물건이 해외 매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쟁사 제품을 낱낱이 뜯어보며 기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확인하고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을 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임원 수백 명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긴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회의를 이어가며 역사에 남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경제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위대한 대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량품은 암과 같다며 품질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물건을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작은 불량이 발생해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일단 정해진 양을 채워야 실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인 스톱 제도를 정역 도입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단 하나의 불량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전체 공정을 멈추고 원인을 찾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야 다시 가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줄어들어 큰 손해를 본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는 품질과 타협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7사제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생활 양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일찍 업무를 시작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기 개발에 집중하여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그의 무서울 정도의 집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구미 공장에서 일어난 무선 전화기 화형식이었습니다. 당시 야심차게 내놓았던 최신형 무선 전화기에서 불량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이미 시중에 팔려나간 제품 15만 대를 전량 수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지켜보는 공장 운동장에 500억 원어치가 넘는 전화기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육중한 해머로 제품들을 가차없이 때려 부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며 직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기업의 문화와 정신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의 승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불황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일 때 그는 거꾸로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기 위해 연구원들은 추석과 설날 연휴도 잊은 채 연구 실부를 밝히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방식에서 세계적인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혁신적인 방식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회로를 아래로 파내는 트렌치 방식이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을 선택하며 기술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구식 기술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미 64메가 디램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쟁사보다 단 한 발이라도 앞서 신제품을 내놓고 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90년대 중반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 정복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성공의 물결은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고 가전제품으로까지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대한 기술의 변곡점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아날로그 기술에 집착할 때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의 모든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텔레비전 시장에서도 믿기 힘든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1위를 지켜오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벽 같았던 일본의 손위를 꺾고 정상에 등극하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아름다운 와인잔을 형상화한 TV는 전 세계인의 거실을 장악하며 디자인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삼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해외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광고판이 우리 기업의 로고가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국가부도 위기라는 IMF 외환 위기에 거센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지는 암흑 같은 시기였지만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세계 인류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결정할 핵심 기술에 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셔와 기술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키웠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은 삼성을 단순한 제조 공장을 넘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던 반도체 조각에서 시작된 꿈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초고화질 가전제품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이 모든 편리함의 뿌리에는 이류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수많은 사람의 노고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물건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1등 대접을 받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성을 세계 시장의 거인으로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끈 이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바로 이건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몇몇 기업이 돈을 많이 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하나둘씩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며 마침내 온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가 완성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철강과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반도체는 각각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업들은 서로가 서로의 먹이가 되고 비료가 되어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를 울창하게 키워냈습니다. 이 모든 산업이 하나로 연결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던 그 찬란한 순간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물린 톱니바퀴는 철강과 중화학 공업이었습니다. 포항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산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거나 배 한 척을 지으려 해도 비싼 값을 주고 외국에서 철을 사 와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기에 이익을 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양질의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값싸고 튼튼한 우리 철이 자동차 공장으로 배달되었고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 아래로 쌓였습니다.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더 튼튼한 차를 더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었고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거대한 배를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철강이라는 뿌리가 깊게 박히자 자동차와 조선이라는 줄기가 굵게 뻗어나간 것입니다. 이 연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수출선들은 우리 공장에서 찍어낸 자동차를 가득 싣고 전 세계 바다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배를 잘 만드니 수출길이 더 넓어졌고 우리 차를 실어 나르는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철이 필요해졌고 철이 많이 필요해지자 포항과 광양의 용광로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중화학 공업의 톱니바퀴들이 서로를 힘차게 돌려주면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제조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이를 보고 한국의 수직 계열화라는 어려운 말로 칭찬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서로 돕고 끌어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혁명적인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만남이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과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속에 들어가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자 우리 가전제품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 기업들은 가장 좋은 반도체를 가장 먼저 사용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반도체가 똑똑해지자 가전제품이 똑똑해졌고 가전제품이 잘 팔리자 반도체 공장은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연결은 훗날 스마트폰 시대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간의 연결은 우리 사회의 모습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산업이 커지자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청년들이 도시의 공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들이 몇 년 뒤에는 세계 최고의 숙련공이 되었고 그들이 받는 월급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든든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중산층이라는 두터운 허리가 생겨났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국민의 교육 열풍은 다시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고 그 인재들이 다시 공장과 연구소로 들어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의 축적 속도는 세계가 경악할 만큼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베끼기에 급급했지만 산업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을 만들며 쌓은 열처리 기술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 쓰였고 배를 만들며 익힌 정밀 설계 기술이 거대한 화학 공장을 짓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반도체의 초정밀 공정 기술은 다른 첨단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고 우리 기업들의 공장을 자기 나라에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연결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성하며 대한민국의 기적을 실현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좁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부터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와 조선과 반도체가 서로 손을 잡고 세계 시장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힘들 때면 다른 분야가 버텨주었고 서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산업 간의 강력한 시너지는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은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쇳물을 끓이고 망치질을 하며 작은 칩 하나에 영혼을 불어넣었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땀방울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에 한 코라도 끊어졌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뜨거웠던 연결의 시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조업 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간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풍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손에 집어드는 스마트폰부터 출근길에 올라타는 매끈한 자동차, 그리고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선명한 텔레비전까지 우리 주변은 온통 대한민국이 만든 최고의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기업의 로고가 붙은 물건들을 만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들이 쓰다 버린 기계를 고쳐 쓰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사실 과거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내렸던 위대한 선택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은 전 세계의 건물을 올리고 교량을 잇는 든든한 뼈대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만든 자동차는 5대양 6대주를 가리지 않고 도로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 위에는 우리가 지은 배들이 전 세계의 물자를 실어 나르며 인류의 경제를 지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손에서 탄생한 반도체는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뇌가 되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술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수식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일궈낸 피와 땀의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력 산업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교통과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젊은 인재들은 세계의 천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들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산업들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게 발전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의료 혜택과 교육 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전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치안 시스템과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은 우리가 얼마나 선진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모 세대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밥 한 끼를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번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강을 만들기 위해 외국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던 결단과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기술자들의 눈물, 그리고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배를 팔러 다녔던 기업인의 무모한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반도체라는 미지의 영역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선구자들의 안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처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자원도 자본도 아닌 바로 사람의 의지였고 그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단 5번의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는 정세영의 집념이 담겨 있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는 이병철과 이건희의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튼튼한 건물에는 박태준의 쇳물이 흐르고 있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수출선에는 정주영의 거북선 지폐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풍랑을 뚫고 길을 내어준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그 바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탄탄한 산업 기반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또 다른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며 기적을 써 내려온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 역시 과거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한 선택과 끈질긴 도전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번의 선택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선택의 결과물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도약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길 위에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대한민국 산업의 탄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인류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성우자가 흘린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5번의 선택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은 그 뜨거웠던 건설의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셨던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